제사상 앞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고 양초 두 자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제사상이 놓여 있었는데 탕국 그릇에서 아직 김이 오르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직접 빚은 송편이 맨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오른쪽엔 남편, 왼쪽엔 시어머니, 맞은편엔 시누이 은정이가 앉아 있었고요. 친척들이 벽을 따라 쭉 둘러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 제삿날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새벽 6시부터 움직였어요. 탕국을 끓이고 고사리를 묻히고 동태전을 부쳤어요. 기름이 튀어서 손이 벌겋게 달아올랐는데 아무도 보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은정이는 11시가 넘어서야 나타나서 언니 수고했어요. 딱 그 한마디 던지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15년이 됐거든요. 향이 피워지고 절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먼저 절을 올렸어요. 그 다음 시어머니, 친척 어르신들 순서대로 제사상 앞에 섰고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은 제사상 아래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툭! 무언가 제 무릎 앞에 떨어졌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고개를 내렸어요. 파란 통장 표지가 보였어요. 농협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제 통장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뒀던 통장. 서랍 안쪽에 두꺼운 겨울 양말을 접어넣고 그 안에 숨겨뒀던 통장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은정이 목소리였어요. 또렷하고 높았어요. 거실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였어요. 오빠도 모르는 비상금?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친척 어르신이 눈썹을 올렸어요. 남편은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팔꿈치가 닿을 만큼 가까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통장을 바라봤어요.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15년 동안 조용히 쌓여왔던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릴 리가 없는데 들렸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그날을 이해하려면 15년을 먼저 알아야 해요.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28이었어요. 결혼 첫 해 추석,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전을 부치다가 손을 대었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냥 찬물에 손 담갔다가 다시 붙였어요. 이 집 며느리 됐으면 잘해야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두 번째 추석도 세 번째 추석도 15번째 추석에도 저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처음엔 잘 보이려고 했고 나중엔 그냥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됐어요. 숫자로 말하면 이래요. 남편 첫 번째 사업이 무너졌을 때 2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제 적금을 깼어요. 두 번째 사업이 무너졌을 때는 규모가 더 컸어요. 직원도 있었고 사무실도 있었는데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됐어요. 그때도 제 월급으로 버텼어요. 시어머니 담낭 수술이 있었을 때는 수술비가 380만 원이었어요. 은정이는 애가 어리다고 못 온다고 했어요. 입원해 있던 열흘 동안 병원 창구에 서 있던 사람은 저였어요. 밤새 간이 침대에서 잠든 사람도 저였어요. 아무도 너 괜찮니?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15년 동안 제가 모은 돈이 300만 원이었어요. 점심을 굶었어요. 택시 대신 버스를 탔어요. 커피를 사 먹지 않았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넣었어요. 도망치려고 모은 돈이 아니었어요. 혹시 내가 아프면,
혹시 또 사업이 무너지면, 혹시 어머님 수술이라도 하시면, 그 혹시들을 위한 돈이었어요. 제사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 있었고 거실불은 이미 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재원 씨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내일 제사 준비를 미리 해두려고 혼자 앉아서 고사리 줄기를 하나씩 떼어내고 있었어요. 그때 부엌불이 켜졌어요. 은정이었어요.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마시더니 슬쩍 제 옆으로 왔어요. 언니, 내일 저는 몇 가지나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동태전이랑 깻잎전이요. 아, 그리고 어머니가 녹두전도 해달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손을 멈췄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녹두전은 미리 말해줬어야 재료를 준비하는 거였는데 전날 밤 11시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하셨어요? 아,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전달을 못했나? 은정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 핸드폰을 들어서 근처 마트 영업시간을 검색했어요. 자정까지 하는 마트가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마트에 갔어요. 밤 11시 반에 녹두를 사서 돌아왔어요. 씻고 불리고 내일 아침에 갈아서 부칠 준비를 해뒀어요. 잠든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은정이 방불은 이미 꺼져 있었어요. 그 전날 밤이 있었어요. 제사상 앞에서 통장이 던져지던 그 전날 밤에 저는 밤 11시에 마트를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통장을 서랍 안쪽 겨울 양말 안에 넣어뒀어요. 제사 준비가 한창이던 날 제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 동안 은정이가 제 방 서랍을 열어봤더라고요. 물어본 적도 없이 내 방 서랍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그게 제사상 앞에서 던져졌어요. 가족인데 왜 돈을 숨겨? 은정이가 말했어요. 방 안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오빠도 모르고 혼자 모은 돈이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통장 숨기면 집안 망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선 그런 짓 안 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함이 저한테는 판결 같았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세게 눌렀어요. 왜 말 안 했냐고요? 2천만 원 날아갔을 때 제 적금 깬 거 알잖아요. 2번 무너졌을 때도 제 월급으로 버텼잖아요. 어머니 병원 창구에 서 있던 게 저잖아요. 수술비 380만 원 낸 게 저잖아요. 전날 밤 11시에 녹두 사러 마트 간 게 저잖아요. 근데 제가 300만 원 모아뒀더니 왜 말 안 했냐고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친척 어르신 중 한 명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집안 돈 따로 챙기지. 제사상 위에 술잔이 흔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1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300만 원짜리 통장 하나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아니, 300만 원 때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라는 자리 때문이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울기엔 너무 화가 났어요. 화를 내기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통장은요.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어머님 병원비로 쓰려고 모은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은정이 표정이 굳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제 얼굴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시선을 제사상 쪽으로 돌렸어요.
아무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잔인했어요. 잘못됐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식구가 아니었어요. 기능이었어요. 요리하는 사람, 돈 메워주는 사람, 병원 창구에 서 있는 사람, 밤 11시에 마트 가는 사람, 말없이 참고 넘기는 사람.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던 손을 내려서 앞치마 끈을 잡았어요. 앞치마를 풀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집 며느리, 오늘로 그만할게요. 잠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친척 어르신 중 한 명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말이 쉽지. 저는 고개를 돌려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제사상 앞에 떨어져 있던 통장. 은정이가 던진 그 통장. 그걸 두 손으로 들고 말했어요. 이제 이 돈은 제 이름으로만 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어요. 가방을 쌌어요. 속옷, 겨울옷 몇 벌, 세면도구. 크지 않은 가방 하나였어요. 15년 살았는데 나올 때는 가방 하나면 됐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가는 거야? 감정적으로 굴지 마.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12번째 전화가 끊겼을 때 저는 편의점 앞에 서 있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새벽 6시부터 일했는데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더라고요. 하루 종일 제사 음식을 만들었는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삼각김밥 하나랑 컵라면 하나를 샀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혼자 먹었어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문자가 왔어요. 감정적으로 굴지 마라. 내일 아침에 와라.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감정을 누르고 살아온 게 저였는데 감정적으로 군다는 말을 들었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사흘 뒤였어요. 언니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언니가 문을 열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은정이었어요. 언니가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들어와요. 은정이가 들어왔어요. 코트를 입은 채로 서 있었어요. 언니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은정이가 먼저 말했어요. 언니, 그날 제가 좀 심했죠. 저는 은정이를 바라봤어요. 심했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심했다는 게 그냥 좀 세게 말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말 잘못했다는 건지. 톤이 너무 가벼웠어요. 은정 씨, 내 방 서랍은 왜 열었어요? 은정이가 잠깐 멈췄어요. 아, 그건 제가 가위를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제 방 서랍에서요? 은정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통장을 찾은 건 우연이라고 해도 그걸 들고 나온 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제사상 앞에서 던진 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게 오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오빠 걱정을 그렇게 하면서 오빠 사업 2번 무너질 때는 어디 있었어요? 은정이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제가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저도 어려웠어요. 조용하게 말했는데 은정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어려웠는데 제 적금 깼어요. 어머니 병원 열흘 동안 간이 침대에서 잔 것도 저예요. 제사 전날 밤 11시에 녹두 사러 마트 간 것도 저예요. 은정 씨가 전달을 못했다고 해서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제사상 앞에서 아무도 안 했어요. 통장 얘기만 했어요. 은정이가 시선을 내렸어요. 언니, 나는 그냥 우리 오빠가 걱정돼서. 은정 씨,
저는 딱 그 이름만 불렀어요. 오빠 걱정은 오빠한테 직접 하세요. 나한테 하지 말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은정이가 뭔가 더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코트 단추를 만지작거렸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어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냐고요. 제사장 앞에서 통장을 던진 사람이 찾아와서 예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정 씨, 나 이제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은정이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15년 됐어요. 은정이가 가방을 고쳐들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현관으로 걸어가서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언니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드디어 할 말을 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삼킨 말들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상하게 괜찮아. 일주일 뒤에 재원 씨가 찾아왔어요.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재원 씨가 먼저 말했어요. 집 나간다고 해결돼? 저는 재원 씨를 바라봤어요. 제사장 앞에서 통장 던질 땐 해결됐어? 재원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 15년 동안 이 집에서 뭐 했는지 알아? 당신 사업 2번 무너졌을 때 합쳐서 얼마 들어간 줄 알아? 어머니 수술비만 380만 원이야. 그 열흘 동안 병원 가니 침대에서 잔 게 나야. 제사 전날 밤 11시에 마트 간 것도 나야. 근데 300만 원 모아뒀더니 죄인이 됐어. 당신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 재원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나도 당황해서 당황한 거랑 모른 척한 거랑 달라. 재원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해결하고 싶었다면 그날 제 옆에서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어요. 미안해도 아니고 잠깐 멈춰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줬어야 했어요. 그 많은 친척들 앞에서 통장이 던져졌을 때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줬다면 달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황해서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솔직히 다리가 떨렸어요. 대단한 결심이라기보다 이게 맞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몸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15년이요. 재산은요? 많지 않아요. 그래도 기여도가 있으시면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기여도.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15년 동안 제가 한 게 기여도라고 불리는 거구나. 새벽에 전 부치고 적금 깨고 병원 가니 침대에서 자고 밤 11시에 마트 가고 그게 기여도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되려고 했는데 이 집은 나를 시험만 했구나. 시험을 통과하면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잘해야 해, 더 참아야 해, 더 내놔야 해. 끝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이 집은 됐어. 이제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지를 내려놓았어요. 제사상 앞에서 통장이 던져지던 그날. 사실 던져진 건 제 돈이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이었어요. 15년 동안 꾹꾹 눌러가며 지켜온 자존심. 새벽에 혼자 일어나면서도 병원 창구에 혼자 서 있으면서도 밤 11시에 마트를 가면서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자존심이 제사상 앞에서 툭 던져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다시 주워들었어요. 아무도 주워들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집어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삶으로. 제사상은 조상을 위한 자리라면서 며느리 자존심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더군요. 그날로 저는 이 집안 며느리를 관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냥 저로 살기 시작했어요.